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을 갖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펀드 조성까지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언급했던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에서는 중요한 당 중앙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치국 회의라는 것은 중국에서 최고 정책 기구를 말하는데요. 주로 경제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부채 감축 정책과 관련해서 180도로 전환시키는 정책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시 주석의 상기 야망에 좀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서둘러 경제 정책 방향을 구조조정과 개혁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바꿨고요. 내륙 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미 외교 정책 방향도 현재 주전론자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온건파가 주도하는 화목파 중심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전쟁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물밑 미중 간의 대화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통상협정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정책 변경은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정책 입지를 상당히 좀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 주석의 권위가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2016년도 5월 달에 경제사령탑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리커창 총리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중국의 실세 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류호 같은 경우에도 정책 책임을 지고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회의가 긴급 회동으로 열렸잖아요. 앞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타협점은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 상호 관세 도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고요. 또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된 의견들이 좀 나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간에는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자동차 관세율이 2.5%입니다. 반면에 EU는 10%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이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EU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라든지 밴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가 25%인 점을 들어서 EU만 미국에 대한 관세가 높은 게 아니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서로가 낮추는 이런 부분에 합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이 무마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인하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자동차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에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수한 무역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수혜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단계에서는 관세가 낮아졌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이 도출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8년 이내에 관세가 제로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한미 FTA 협정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한국산 픽업 트럭의 25% 관세를 20년간 더 연장시켜주기로 했는데요. 복수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아무래도 벤이라든지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 수출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복수국 간의 무역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요. 미일 간, 또 미 EU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일본과 EU만 수혜를 받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거의 협박 때문이었는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진짜 목적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확대법 232조를 걸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안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 제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의 종합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그 자동차는 총 1,725만 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 비중은 56%고요. 수입 자동차가 무려 44%나 된다고 합니다. 수입 자동차 점유율을 보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11%고요. 그 다음이 독일 그리고 한국 순이라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11월 6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으로 선거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또 하원 집권당의 지위가 민주당이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격전지인 미시건주의 자동차 공업지대 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구상에 미국이 맞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1억 1,300만 달러의 그 투자 펀드를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1억 달러 규모의 계획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1달러 사업과 비교해 보면 규모나 범위 그리고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접근 전략 면에서는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순차적으로 증액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영내 이익 강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신흥 국가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의 그 신흥국들이 좀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3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는 인도양의 그 패권 국가인 인도가 소극적인 그 자세를 보임에 따라서 당분간 속도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국 방식보다는 투명성 이라든지 반부패, 금융 효율 면에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불이익은 없을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1월 달에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를 요청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 태평양 정책이 그 아시아판 나토를 지향하고 있고요. 중국의 1대1로 사업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진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미 그 군사훈련 중단에 이어서 이 지역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그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건설 산업에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